네,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헌법,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헌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분석을 헌법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쓴 책을 결론 부분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쓴 책의 그 목차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정치학과 법이론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론 내용들을 봅니다. 사회계약론은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 인민주권에서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거여서 사회계약론자들의 그 정치학을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의 연원인데요. 그래서 사유재산 폐지나 계획경제, 또 프롤레타리아 이런 연원들을 쭉 봅니다.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개념, 공산당의 개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법이론을 보는데요. 이거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법이론과 그 이후의 법이론을 봅니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보게 되는 거죠. 국가에 대한 입장,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입장이죠. 그다음에 이행기 노동자 국가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국가 일반의 궁극적 폐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르크스와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주로 1948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당시에 그에 대한 입장을 보는 거고, 선거를 통한 노동자 혁명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레타 독재 혹은 노동자 민주주의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무장혁명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막스나 레닌이 했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이제 들어갈 때는 사회주의 헌법의 조문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게 헌법의 변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혁명 직후, 그다음에 이제 1936년에 사회주의 헌법, 77년에 발달한 사회주의 헌법, 그다음에 소련 붕괴기의 헌법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소련의 헌법이 이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소련 헌법을 비슷하게 변형해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재헌헌법, 인민민주주의 헌법이고 75년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 비슷한 거고 정석통이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면서 중국식 사회주의가 정착되는 겁니다. 북은 이제 48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고요. 뭐 72년에 사회주의 헌법,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김정일, 김정은 시대 헌법, 쿠바도 역시 인민민주주의 독재 시기를 거쳤고요. 1976년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의 헌법도 좀 보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제 1946년에는 이제 민주주의 헌법이죠. 분단됐을 때. 그리고 이제 1959년에는 이제 인민민주주의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과 인민민주주의 헌법이 따로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그 1980년에는 통일된 이후에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베트남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헌법, 볼리비아 헌법을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재정 권력의 실체에 있어서 당과 국가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강령과 헌법에 당과 국가가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냐를 쭉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 그 지도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련 붕괴기에 강령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봅니다. 중국 공산당의 규약과 헌법도 역시 이제 같이 보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중국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를 도출하고 공산당의 역할을 봅니다. 조선노동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약과 헌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인민주권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주권과의 차이를 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권론의 변화 과정을 보고 양 주권론에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국가의 참정권을 인민주권과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민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는데 인민민주주의 계급연합이죠. 그래서 통일전선, 다당합작 이런 것들에서 다른 계급과의 관계를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독재, 무상계급의 독재.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는 이제 유럽 커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원리에서 이제 민주주의 집중제, 그렇죠? 민주주의 집중제의 내용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법치. 그러니까 사회주의에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당이 헌법이나 법보다 위에 있다 그러는데 이제 소련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는 거고요. 사회주의헌법의 이제 인권 보장 수준을 보는데 신체의 자유, 판사의 영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형법의 조건, 형법의 그 명확한지, 처벌을 하려면 범죄를 규정 명확해야 되는 얼마나 명확한지, 그다음에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 있는데 사회주의는 어떤가 보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종교의 자유, 종교를 거부할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정부 형태, 사회주의 형태, 정부 형태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제일 중요하고 이걸 한번 비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와 정당제도에 있어서 각각의 나라들의 선거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선거법이 자본주의 선거법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는지, 다당된지, 일당된지를 좀 살핍니다. 경제 체제는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수정자본주의와 이 혼합경제 이런 것들을 어, 사회주의 경제와 비교해보. 사회주의 경제는 이제 인민민주주의 경제가 있고요. 인민민주주의 경제는 소련의 이제 신경제 정책도 일종의 인민민주주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중국의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라는 독특한 제도를 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나 영역들을 보고 그 내용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경제 조항들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형태나 지방자치, 민족과 국가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외관계, 그다음에 사회주의 문화, 결론을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전망, 어떤 과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민주주의죠.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쟁점,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주의죠. 첫 번째는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주권이 자본주의의 국민주권보다 더 민주적인가를 한번 살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데 그렇다면 공산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특권적인 권력기관인가. 그리고 공산당의 지위를 살피고 셋째는 비밀선거, 자유선거, 직접선거가 이러한 것들이 자본주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집권정당인데 공산당의 통치가 잘못될 때 정권 교체, 즉 책임 정치가 공산당 말고는 다른 당이 없죠. 그래서 이런 어, 통치를 잘못했을 때 이 정권 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니냐. 즉 책임 정치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산당 체제에서는 책임 정치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이제 그 사회보장에서는 우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도 사회주의가 더 보장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한 체제라고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자유권, 자본주의의 자유권도 더 보장된다. 아무리 사회보장을 잘 한다지만 인간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런 사회주의가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사회주의에서의 자유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강령과 헌법사항에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면 1961년에 사실 이제 크루시초프에서 1956년 연설이 이미 나오는 건데요. 소련의 단계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끝난 이후에 노동자 민주주의 단계다. 그래서 뭐죠? 그러고 나서 전체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 단계가 있어요. 인민민주주의,
그다음에 노동자 민주주의, 그다음에 에,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예, 전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 인민 중에 이제 적대계급에다 소멸됐죠. 자본가가 소멸됐어. 소생장도 소멸되고 농민도 노동자가 되고. 그래서 이 계급 대립이 이 소멸됐을 때 전 인민을 위한 국가, 전 인민을 위한 공산당.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노동자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전환된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7년 소련 헌법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사회 조직 활동을 성장시키고 인민의 지배를 강화하고 언론을 확대한다. 그리고 여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급 대립이나 계급 투쟁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국 공산당 규약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원리를 이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민주정치, 사회주의 법치 국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과거의 계급 독재, 그죠? 계급 독재, 계급 독재. 그래서 이 소생산자들 있을 때 계급 수정했을 때와 다르게 사회주의 민주정치, 민주나 법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때 민주주의가 더 발달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적 선거, 민주주의적 결책, 결정 과정이었죠. 민주주의적 관리, 민주주의적 감도와 절차를 해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쿠바 헌법도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최근 헌법에 2019년 헌법에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베트남 헌법 역시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혁명 이후에 이제 계급 투쟁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인민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산당의 지위를 보는데요. 공산당은 이제 전 분야를 영도하죠. 국가,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영도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보다 상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산당 규약이나 강령이나 국가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산당 규약이 바로 법률적인 효력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산당 규약의 내용이 헌법에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공산당 강령이나 규약의 내용과 헌법의 내용이 그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공산당의 강령 내용이 관철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제 법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공산당 강령이 바로 법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보게 되면은 최근의 헌법이죠. 19년 헌법에 보게 되면은 주권이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에게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소멸된 조건에서 전 인민 중에 적대급이 없기 때문에 주권은 그냥 인민에게 있다는 표현이 충분한데 북은 인민 중에서 특히 농민, 군인, 지식인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주권은 그 주권은 유권자 집단, 즉 성인 국민으로 구성되는 전체 유권자 집단이 주권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권자 집단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 지조 체제가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 집단, 즉 이 주권은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권력 분립보다는 권력 통합에 가깝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제 그래서 전체 유권자가 그 2천만 명이라면 한 명은
2천만 분의 1의 주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주권의 지분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를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의 인민들이 똑같은 지분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통치와 자기 결정, 자기 조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의제를 통하지 않더라도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의 일부를 그만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와 같은 자치가 보장이 받는다. 사회주의에서는 그래서 자치가 내용적으로 보장받는다. 우리 한국에서도 인민위원회 이런 식으로 자치가 보장받습니다. 선거구는 유권자의 생활 형태에 따라서 주거지나 직장, 학교 혹은 군대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나 학교에서 투표를 하게 되니까 투표율이 매우 높겠죠. 자본주의보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주거나 직장, 학교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대표자들이 당선되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그 명망가들보다는 어, 실제로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민 주권이 국민들의 의사와 기본권을 더 존중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주권은 민주 집중제에 의해서 권력이 통합되기 때문에 권력 통합적 국가기구 그런 국가기구가 월권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월권 행위를 할 때는 권력 분립제도에서 나타나는 그 이 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까지 다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현재 이제 북의 체제나 이런 거 볼 때 그러죠. 이런 권력이 서로 견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에,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인민민주주의는 계급연합의 민주주의입니다. 농민과 도시빈민, 다양한 피지배 계층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노동계급이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통일전선을 한다는 것. 러시아 혁명 직후에 1918년 레닌의 러시아 헌법이 바로 노동동맹의 소비에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인민민주주의는 이제 1936년 스탈린 헌법, 사회주의 헌법이 되면서 어, 어, 바뀌죠. 그러니까 모든 인민들이 노동계급이 되는 거죠.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그 소농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54년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다 얘기했죠. 그런데 2018년에 와서 중국 헌법이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다. 그러니까 54년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이고 75년이 사회주의 헌법인데 현재의 헌법에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75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개혁 개방이 된 이후에 일부 자본가와 자영론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인민민주주의 헌법과 다시 유사해졌다. 이거를 후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쟁 지점이겠습니다. 북도 48년에 인민민주주의, 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북이 다시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에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한다. 베트남 헌법은 인민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죠. 아까 쿠바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계급연합을 하는 거라면 노동자 민주주의는 이제 농민들도 노동자가 됐죠. 그래서 모든 인민들이 노동자가 됐던 노동자 민주주의다. 그래서 자본가가 소멸됐죠. 근데 아직은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아직은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 쉽게 말하면 아직도 이 권력은 없지만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으면서 이 자본주의를 복원하려는 그러한 위험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잔재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롤레타 독재,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가 다수기 때문에 프롤레타 독재는 노동자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이와 다르게 이제 자본주의 잔재가 소멸돼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계급 투쟁도 사라졌기 때문에 노동자 국가가 전 인민의 국가가 되면서
특정 계급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죠.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 전체 구성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중국 같은 데서는 아직 실현하기 어려운 거죠. 왜? 자본주의 제도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면 이제 서유럽에서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매우 활성화돼서 노동계급이 합법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죠. 이러할 경우는 이제 의회를 통한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놓은 걸 진보적 민주주의, 유럽 코뮤니즘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의 그 의회를 통한 그 혁명의 가능성 후르시초프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한 이후에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서방의 공산당들이 이거를 노선으로 잡았습니다. 즉 혁명 혁명의 방법이 폭력혁명 이후에도 의회를 통한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 자, 인민주권은 이제 조직 구성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이 중앙집권제와 집단 지도 체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주의 집중제는 이제 그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방식. 그다음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국가 권력의 구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좀 다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문제, 이거는 조직을 구성할 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민주주의 집중제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다 헌법이나 강령에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닌에 따르면 이제 민주주의 집중제는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이다. 소수에게 비판할 자유를 주지만 다수계를 위해서 결정되었을 때는 행동을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집중제에서 집중의 측면은 이제 보고, 중앙이나 상부의 보고, 다수결에 대한 소수의 복종, 지방의 중앙에 대한 복종, 하부 조직의 상부 조직에 대한 복종을 말하고, 민주의 측면에서는 이제 상향식 선거에 의한 대의기구 구성, 민주적인 선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환제도, 그리고 집단 토의, 그리고 이 당과 인민의 감독, 그리고 대의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이런 거고요. 내니는 이제 특히 소수의 복종은 다수파가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판의 자유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즉 다수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비판의 자유를 인정하고 소수의 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소수 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즉 스탈린 체제에서도 그렇고 북의 경우에도 이제 김일성주의, 이 주체사상, 유율세상, 김일성주의 유율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국가기관의 구성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주권은 주권의 단일성, 유권자 총집단이죠. 총의 그 단일성에 근거해서 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최고 입법기관이죠. 입법부로부터 집행권, 사법권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것에서 인민주권은 입법부 위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행정부는 자본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기능은 독립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의 독립성이라든가 재판 자체는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거지 뭐 의회가 행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사법부의 구성과 해임이 입법부에 강하게 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신분의 독립성이 약하다는 거죠. 다만 자본주의 헌법도 우리 헌법도 보듯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동의,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대법관에 대한 국회 동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최고 법관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서나 다 일정 부분 입법부나 행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최고 재판부가 아닌 일반 판사의 경우에도 입법부에 강하게 의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는 이제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를 최고 어, 여기 뭐야 최고 기관으로 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주석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당의 경우는 이제 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정치위원, 비서, 뭐 총비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고 입법기관이나 국회죠. 하지만 당에서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으면은 그 상임위원회나 정치국이 이제 상부기관을 대행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 최고 기관이 대회가 회의가 너무 열리지 않으면서 상부기관을 대행하는 게 너무 관행화될 경우는 이걸 대리주의라고 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임위원회나 정치국의 최고 선임자가 결과적으로 국회나 당대회를 열지 않으면서 국가나 당의 이름으로 독단을 자행할 수 있다. 이게 스탈린 때 이렇게 했던 거고요. 북에서도 이제 과거 당대회나 이런 거를 잘 열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헌법은 대통령은 보통 임기가 돼 있죠.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상임 정치국권 등 이런 집권자의 임기가 종신토록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임기제나 연임 금지제를 했고요. 소련에서도 후반기에는 바로 이제 연임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항들이 이렇게 됩니다. 개인 숭배 금지고요. 마르크스 eng겔스는 이제 1인 독재를 반대했고요. 그 당시에 독일 사민당에 라살에 대한 개인 숭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레닌도 기본적으로 개인 숭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프루시초프가 스탈린의 개인 숭배와 독재를 비판하면서 중국 모택동 북의 김일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독재다, 개인 숭배다 이런 비판을 해서 이들 나라들이 이제 그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는 이런 개인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과 국가의 대의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집단지주 체제와 민주집중체제 같은 소비에트 헌법에 근거한 혁명적인 사회주의 법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 원칙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중국과 북한, 동유럽에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다른 나라와 이제 그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를 많이 그 당시에 북한이나 중국에서 속으로는 되게 많이 못마땅했다. 소련 공산당 강령에 따르면 개인 숭배는 레닌주의의 집단 지도 원칙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숭배, 개인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정치국은 세 차례 연임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중앙위원회는 매 선거 때마다 항상 3분의 1이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규약도 모택동의 이 독재, 개인 숭배 이런 문제를 반성하면서 개인 숭배 금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북의 경우에는 조선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수령에 의한 영도를 선언함으로써 수령 중심의 민주 집중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인 숭배인 것인가, 개인 독재인 것인가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서평이 이제 마오쩌둥의 1인 독재와 숭배를 비판을 하면서 이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당 규약에 당은 어떠한 형태의 개인 숭배도 금지하며 나아가 어떠한 지도자라도 독단하여 해서는 안 되고 개인을 조직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원칙을 명시해 놨습니다. 사회주의과의 참정권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 혁명 직후에 자본가와 같은 반혁명 세력의 선거권을 일시 박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투표 제도는 그 소련의 그런 명시적인 근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는데 혹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련, 중국, 북한 등은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민투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이제 실제로 소련을 제외한 별로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라에서는 아예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데서도 뭐 국민투표가 자주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제도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인민주권에 의하면은 유권자의 총투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그 인민주권과 기속의임이라는 거는 어,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선거인단의 의견에 평상시에서 구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인단들이 자신의 대표를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모든 사회주의 헌법에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간접 선거를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최고기관, 그죠? 국회죠. 최고기관에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이 뭐 주석단을 선출하는 경우, 그래서 이 국민은 주석단의 선거권자가 아니죠. 그래서 간접 투표로 된 대표자에 대해서는 소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은 심지어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 대표를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지방자치 우리로 치면 영등포 구 의원을 뽑고 영등포 구 의원이 서울시의원을 뽑고 서울시의원이 국회의원을 뽑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민은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원을 소환할 수 없고 구의원밖에 소환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은 국민이 이 간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기관에 대해서 소환할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상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소환이라든가 국민 투표가 예외적인 현상인 건 맞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헌법은 인민주권에 의하면 이러한 소환이나 국민 투표가 자주 일어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소련의 경우에 사법부를 보게 되면 중국, 북한과 달리 법원의 판사를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판사는 입법부에서 임명하거나 선출을 합니다. 일반 판사도. 근데 소련의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판사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 북한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배심원제, 참신원제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사회주의 법치는 1977년 소련에 발달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사회주의 법치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북의 경우에 보면 2019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고 인민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한다. 인민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 소련이라든가 중국에서 사회주의 법치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공산당과 최고 지도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북에서는 아직 사회주의 법치에 단계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법무 생활이라 해서 인민들의 주법 정신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당이나 수령이라든가 간부들도 헌법이나 법률을 따라야 된다. 이런 소련이나 중국에서의 그 발달된 사회주의 법치의 내용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법치는 이제 형식적인 의미에서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의법치고 그래서 이러한 법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에 이 법 제도, 법률 체계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헌법, 주요 법률, 기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이러한 법률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만드는 방법과 그 효력 이런 것도 자세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인민대표 국회죠. 국회가 헌법과 주요 법률을 만들고요. 전국인민대표 중에 상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기타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했을 때는 이 상무위원회가 대신해서 법률을 개정한다.
국무원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은 행정법규를 만든 기타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지방법규를 그리고 국무원의 각 부문과 지방정부는 규정을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법치주의처럼 중국도 이렇게 법률 체계, 아, 입법 절차, 주체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놨습니다. 그래서 입법 체계와 절차에 관한 입법법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등소평이 이러한 어, 집단 지도 체제와 사회주의 법치를 정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공산당의 우위가 이렇게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 바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통치하고 공산당의 강령이 법률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헌법에 의한 통치로 순화되면서 국정 운영이 국가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주의과 인권 보장을 보게 되면 발달한 부르주아 헌법에 따르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은 법률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발행한 법관의 영장이다. 영장주의입니다. 이 영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소련의 최후의 헌법, 현재 중국의 헌법이나 베트남의 헌법에 의하면 법원의 영장이 아니라 검찰의 허가에 의한 체포를 검찰의 허가다. 법원이 아니라 중립적인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한국이나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검찰이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직접 검찰의 권력이 남용될 수 있죠. 북한 헌법에 의하면은 영장에 의하지 않더라도 체포 구속 시작할 수 있다. 반면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이제 발달된 부르주아 헌법과 마찬가지로 법률뿐만 아니라 영장까지도 원칙을 합니다. 영장주의를 하고 있다.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법률에 의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발행한 영장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바꿔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또한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는 조국에 대한 반역을 가장 중한 범죄로 규정했다. 헌법은 주권자의 권리를 주로 이제 선언하는 것인데 주권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주권자에 대한 그 위협인데 이런 것들은 헌법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들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반혁명죄, 조국에 대한 반역 이런 것들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이거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죄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은 2019년 헌법에 아예 이러한 처벌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사회주가에서 이와 같이 반혁명죄 이렇게 불투명하죠. 명확하지 못한데 물론 남한의 국가보안법이나 자본주의의 간접죄 이런 것도 명확하지 못하지만 사회주의 헌법의 이런 조항은 더욱더 불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헌법에 주권자인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처벌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소련의 헌법에서 보듯이 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리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것들을 헌법에는 보장하고 있는데 다만 제한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중국과 쿠바는 이런 직접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에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지만 서구와 같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심지어 자본주의 타도를 요구하는 공산당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시민의 자유, 언론 표현이 예,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헌법과 달리 종교를 거부하거나 비판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고. 정당 결성은 소련은 공산당 이후의 정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트남 인민민주주의에 따라서 공산당 이후의 친정부적인 정당을 인정을 했습니다. 쿠바는 야당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 결성의 자유가 있어요, 유일하게. 하지만 공산당을 포함해서 정당들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쿠바에서는 후보를 단독 출마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데 이 사회단체를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산당 이후의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를 보게 되면 일단 피선거권을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단독 후보를 출마시킵니다. 후보를 조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마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 후보 조율도 어, 엄격한 예비 경선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후보조정위원회 뭐 100명 뭐 이런 식으로 20명, 30명 이런 후보조절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후보를 조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출마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투표를 보면은 소련에서 1988년까지 반대할 때는 별도의 표시를 해서 투표하면 어도록 해요. 그러면은 이 찬반이 확인될 수가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다른 사회주의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이후에 1988년 이후에는 이제 기표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비밀 투표를 보장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비밀 투표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다. 북한은 과거에 찬성 투표함, 반대 투표함을 따로, 흑백 투표함을 따로 운영해왔으나 이후에 법을 바꿔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때는 이름에 횡선을 그어서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찬성할 때는 그냥 집어넣고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횡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지 찬성하는지 외부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후보에 대해 찬성할 때는 기표수에 들릴 필요가 없이 그냥 집어넣는데 반대할 때는 기표수를 들리니까 이거는 반대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모두 다 득표수에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반대할 때는 별도의 그 기재, 에, 횡선을 긋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밀 투표가 완전하게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문제점은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걸 국회의원을 인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광역의회에서 뽑고 있다는 거예요. 또 광역의회는 지방의회 구성원이 선출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민 주권이 주권자들의 총의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그 간접 선거를 실질적으로는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회주가에서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산당이 국정의 운영에 실패하더라도 계속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책임 정치에 반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당이 직접 국가를 운영했을 경우에 국정 운영에 실패하면 당의 지도력이 훼손되죠. 그래서 당이 국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은 그 당원들이 국가의 요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는 이제 국정 운영의 실패의 책임을 당해 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당원이 지는 거고 다른 당원으로 교체를 하겠죠. 더 나아가서 당내에 이제 노선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그룹들을 인정하고 이들들이 정권 교체를 그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뭐 상하이당이다, 공천 공천당이다, 태자당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권력을 장악해 왔는데 이들은 이제 사실은 치열한 경쟁 관계로보다는 이 집단 지주 체제 내에 출신을 분리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다당제처럼 강력한 책임 정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보게 되면 인민주권이 활성화된 거는 이제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민주권은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사회계약의 구성원입니다. 루스에 따르면. 따라서 돈 있는 사람만 선거를 하는 로크나 자본주의의 국민주권에 비해서 훨씬 더 어, 평등한 거죠. 민주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선거와 평등원칙에 철저를 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보통선거의 확산은 바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을 따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언제든지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선거의 방식에 있어서 자본주의 선거는 이제 추상적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주거지별로 하나의 조건밖에 없죠. 주거지별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넓기 때문에 명망가나 재력가가 당선됩니다. 또 기탁금이나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가 없죠. 이런 게 단점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활 공간, 구체적인 생활 공간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명망가보다는 이제 그 조직에서, 생활 조직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후에 과제를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비밀 투표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는 거죠. 후보 등록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개인적인 후보 등록도 허용하고 소련도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후보 등록을 허용했지만 대부분은 단체,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를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그랬죠. 뭐 단독 후보를 하거나 그래서 뭐 10명을 뽑는다면 뭐 11명, 12명을 후보 등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찬반 투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예비 경선처럼 전면적인 게 아니라 행정 절차다. 그래서 이런 후보 조정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회주의의 인민주권에 따르면 선거나 투표가 자유 경쟁과 갈등의 과정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 논의된 거를 만장일치에 가까운 형태로 단합대회, 일종의 축제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의지, 루소가 말한 일반 의지를 형성한 이후에 확인하는 사후절차. 논리적으로는 말은 멋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로 밑으로부터 완전히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표지가 어려운 거죠. 선거가 일종의 어떤 자기 공약을 내걸고 경쟁하는 건데 그러한 경쟁의 측면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일반인들은 자기가 뽑은 사람들만 소환하죠. 고위직에 대해서 선출할 권리도 없고 또 고위직을 소환할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재신임을 묻는 소환제도, 이러한 소환제도를 국민들이 요구하게끔. 그래서 일정한 수의 주권자가 요구를 하면 그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지 않은 간접 선출한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도 재신임을 묻는 소환투표 이런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주권에 따라 일반 의지인 총의를 얻기 위해서 전체 유권자의 투표가 이론적으로 선호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전체 유권자의 투표, 국민투표가 자주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민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련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국민투표 규정을 다른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거에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군대를 조직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국가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당이 국가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는 거죠. 우위에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당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인민들을 통치하는 것. 그래서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 같은 중대 사회에서 과거에는 공산당의 결정이 바로
국가의 결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국가기관에서 논의하지 않은 거죠. 국가기관의 공식 논의를 생략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공산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했지만 그렇지 않다.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소련에서도 사회주의 법치에 따라서 공산당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 중국도 당연히 그렇다만 북의 경우는 아직 그런 명문이 없다는 거죠. 음. 당의 오류는 이제 국가의 오류로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당과 국가가 분리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당원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어서 공산당 지도부가 국가의 지도부가 된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논쟁거리입니다. 분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란의 경우에는 종교적 지도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이 국정 운영에 실패했을 때이 당의 지도력이 실추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당이 진정한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했다면 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부가 되고 그 사람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소환해서 다른 당원으로 바꾸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향후에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결성의 자유를 보게 되면, 자, 프레타 독재는 소수의 자본가 독재를 비판하면서 다수 노동자의 독재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의 독재는 이민민주주의 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독재가 아니라 다수결에 따른 다수의 통치다. 그래서 독재는 사실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노동자 민주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농 계급의 독재는 사실은 이제 인민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일당 독재도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가 하나의 당으로 지각됐을 때는 그 다수를 대변하는 그 당이 사회의 다수를 대변하기 때문에 일당이 지휘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을 한다면 정당 결성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자본가 정당이나 종교 정당이나 이러한 정당들은 권력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소수 정당이라는 거죠. 중국이나 북한에도 이러한 소수 정당이 존재하고 이들은 국가기관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결성의 자유를 형식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은 사회와 계급과 계층의 반영이기 때문에 노동자 이외의 계층과 계급이 소멸을 한다면 별도의 정당이 사실상 어렵겠죠. 그런데 노동자 이후에 계급이 있다면 그 정당 설립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대기업이나 독점 자본, 고리대 자본과 같은 적대 계급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면은 그러한 정당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민주적인 정당의 계급적 토대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가 하나의 당으로 결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당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양한 노선을 인정하고 소수를 인정해서 당의 단결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을 유지하지만 노동자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트로츠키가 뭐라 그러냐면 당이 민주주의이지 못하면 소수를 보장하지 못하면 소수가 이탈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두 개의 당, 복수의 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는 어, 노동자 계급의 당의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집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다. 노동자가 단결되려면 노동자의 당의 민주주의가 발전돼야 된다는 거죠. 신체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는 아까 했습니다. 판사의 영장을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영장을 필요한 걸로 향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법이라고 그래서 그 모호한데 자본주의 이 국가처럼 최고 입법기관이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를 해야 된다. 행정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 행정법규를 만들어서 인민들을 체포 구금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도 향후에는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의 경우에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법원 혹은 판사의 영장에 의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영등지나 방국가제처럼 이렇게 모호한 거는 좀 더 명확하게 바꾸고 너무 엄격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거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국가보안법이나 간첩죄가 있지만, 간첩죄가 있지만 현재 사회주의 국가의 이런 법률 조항이 너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를 처벌하는 헌법 조항은 향후에 삭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재형법 취지에 따라 처벌 조항은 명확해야 하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 자체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자기들을 비판하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인민들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거다. 불가피하는 경우에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러한 자유권을 후퇴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조건이죠. 계급 수정의 과정에서. 계급 수정의 과정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계급 수정이 어느 정도 종료됐을 때는 체제에 대한 비판도 허용해야 된다. 자본주의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허용하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사회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면, 그죠?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면 자본주의도 인정하는 비판의 자유를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자유를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사회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본이 언론을 소유하는 거, 언론의 영업 활동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련 헌법에 의하면 발달된 소련 헌법에 의하면은 그 국가에 대한 비판을 허용합니다. 국가 기관에 대한 비판도 허용해요. 하지만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지만 사회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결론을 보면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각 조건에 따라 노동자, 농민의 인민민주주의, 노동자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전체 인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련 체제의 붕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노동자 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너무 성급하게 자본주의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너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전환을 한 거죠. 자유 개혁 개방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겁니다. 중국은 천천히 했는데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그 성격에 따라서 사회 조건에 따라서 천천히 발전시켜야 되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과거 사회주의 완성을 선언하다가 소련 붕괴 이후에 인민민주주의로 노선을 전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점차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은 국내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이상적인 사회주의라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장점도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겪지 못하고 바로 사회주의로 갔는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식 민주주의를 바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렇게 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각각의 조건, 그죠?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발전된 부분, 좋은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당장 그거를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역사적인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